2015년 서울 서남부의 오래된 주거지에서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언론은 짧게 다루다 금세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고 경찰은 가출로 사건을 처리했다. 주민들도 잠시 수군거리다 이내 잊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했고 사라진 아이들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 많았기에 세상은 더 쉽게 등을 돌렸다. 아이들의 이름은 기록 속에 남았지만 그 기록은 곧 먼지 속으로 사라져갔다. 김도석은 그런 공기 속에서 홀로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그는 서울경찰청 강력계에서 30년을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형사였다.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끝내 풀지 못한 사건들과 어두운 기록들로 채워진 세월이었다. 그의 이름은 언론에 등장한 적 없고 승진도 더디게 했으며 늘 현장에서 묻히듯 일하다 나왔다. 주변에서는 성실하지만 고집센 형사라는 말로 그를 평가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 실패의 그림자에는 조카의 얼굴이 있었다. 10살이던 조카가 집 앞에서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았던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가족의 울음 속에서 그는 형사로서도 삼촌으로서도 무력했다. 사건은 미궁 속에 묻혔고 가족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 도석은 매번 새로운 실종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 얼굴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일상은 늘 그 상처와 함께였다. 2015년 가을, 경찰청 근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어느 날, 그는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를 발견했다. 또래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짧은 보도였다. 처음엔 흔히 보는 사건이라 생각했지만 몇 달 새 비슷한 기사가 잇따라 눈에 띄었다. 기사 속 아이들의 집은 모두 서남권의 낡은 주택가였고 상황은 거의 같았다. 한부모 가정, 시여, 학교에서의 작은 문제, 그리고 흔적 없는 사라짐. 경찰은 가출이라는 단어로 사건을 정리했지만 도석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는 퇴직을 앞둔 몸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경찰청 내부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보고서를 찾아봤고 각 구청 게시판에 붙은 전단도 모았다. 아이들의 사진을 한자리에 모아두자 섬뜩한 공통점이 떠올랐다.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었고 성적이나 문제 행동과 상관없이 평범하게 보이는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지역 학교를 다녔고 같은 놀이터를 지나다녔다. 도석은 이 작은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며 생각했다. 경찰 동료들은 바쁘고 사건 하나하나에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평생 경찰로 살며 배운 것은 때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서 진짜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통계 속에 이상치로 보이는 이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꺼내 보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다. 가난한 집 애들이 집 나가는 게 뭐 새로워? 라는 냉소나 이제 그만 신경 쓰고 푹 쉬라는 권유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약한 존재를 외면하는 구조적 무감각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무감각이야말로 조카를 잃었던 과거와 지금의 사건들을 이어주는 공통된 그림자였다. 퇴직 후의 삶은 원래 낚시, 여행, 손주 돌보는 일로 채워져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러나 도석은 이미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사라진 곳을 직접 걸으며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시간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는 여전히 형사였고 여전히 세상에 빚을 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 조카를 구하지 못한 빚, 그리고 지금 사라진 아이들을 향한 빚. 2015년의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불릴 만큼 발전했지만 동시에 구석에는 여전히 잊힌 사람들이 살았다. 그곳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아무도 찾지 않았다. 기록은 가출로 닫혔고 부모들의 눈물은 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도석은 그 눈물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봤다. 그는 퇴직을 며칠 앞두고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찾는 일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아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도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꺾어버린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고 바로 그 진실이 지금 그를 다시 걸어가게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지고 있었지만 김도석의 마음속에서는 하나하나 붉은 불씨처럼 살아났다. 2015년의 가을, 서울의 한 구석에서 그는 홀로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구도 원치 않는 고독한 싸움이었지만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김도석은 은퇴하기 전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부어 7건의 실종 사건을 정리했다. 그는 보고서와 전단을 복사하고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 실종 날짜, 마지막 목격 장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작은 서류철로 묶었다. 단순히 종이를 모아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 사이에 숨어있는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싶었다. 한 장 한 장에 적힌 내용은 사소한 듯 보였지만 그가 보기에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모두 같은 반경 안에서 사라졌고 사건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그는 상관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랜 세월 경찰청에서 굳어진 체계와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다. 도석은 자신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던 종이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서류 가방에 넣고 서울청 강력계의 사무실을 나서서 본관으로 향했다. 은퇴가 코앞이었지만 이 한 번만은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류철을 든 채 들어선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김도석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내밀며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복잡한 말 대신 담담한 어조로 사건들을 나열했고 지도 위에 표시된 붉은 점들을 보여주며 일관된 흐름이 있음을 강조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논리를 이어갔다. 아이들이 사라진 위치, 가족 배경, 공통된 생활 반경, 그리고 남겨진 몇 장의 메모까지. 그것들은 단순한 가출의 패턴이 아니었다. 7명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짧은 기간 안에 사라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석은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지도에 고정시켰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측한 그대로였다. 상관은 피곤한 듯 서류철을 넘겨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마치 정해진 대본처럼 차분히 말했다. 실종 아동 사건의 대부분은 가출로 결론이 난다고, 명확한 범죄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수사를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거가 아닌 추측으로는 조직을 움직일 수 없다고. 도석은 차분히 반박했다. 남겨진 쪽지가 진심으로 쓴 것 같지 않고 다른 5명은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가족이나 이웃 누구도 그 아이들이 가출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한다고.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상관의 반응은 이미 굳어 있었다. 결국 결론은 같았다.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며 본인의 개인적 경험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김도석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연민이자 무시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서류철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방을 나서면서 단순히 거절당했다는 감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자신이 속해 있던 조직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이 찾아왔다. 누구도 그의 시선을 따라오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오자 동료들이 분주히 서류를 넘기며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들 사이를 지나며 도석은 자신이 더 이상 이 공간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곳이었다. 그는 여전히 사건 속에서 진실을 보았지만 조직은 그 진실을 외면했다. 퇴직일이 다가왔고 주변에서는 편안한 삶을 준비하라는 말만 들려왔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서 이미 다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남은 시간을 낚시터나 가족 모임에 쓰는 대신 자신의 손으로 사건을 파고들겠다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퇴직식이 끝난 다음 날 그는 아침부터 집 지하실로 내려갔다. 원래는 오래된 물건들과 도구가 쌓여있던 공간이었다. 그는 묵묵히 짐을 치워내고 벽에 큰 코르크판을 걸었다. 경찰청에서 복사해온 자료들과 그동안 모아둔 전단지를 한 장씩 꽂았다. 각 아이들의 얼굴 사진, 실종 날짜,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가 벽에 붙여졌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차가운 보고서 문장이 나란히 놓였을 때 그것은 하나의 증언처럼 보였다. 그는 실종 아동마다 다른 색의 선을 이어나갔다. 위치를 연결하는 빨간 선, 비슷한 배경을 가진 경우엔 파란 선, 시간적 흐름은 노란 선으로 표시했다. 벽은 점점 거대한 그림처럼 변해갔다. 경찰청의 전산망에서 볼 수 없는, 그러나 현장에서 오직 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대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남은 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되어갔다. 아내는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소리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랜 세월 속에서 쌓인 실패감과 죄책감이 그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시선은 차갑게 바뀌었다. 친구와 동료들은 그가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말했고 가족조차도 그가 점점 멀어진다고 느꼈다. 하지만 도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청에서 거절당한 그날 그는 이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길은 고독했지만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어나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인터넷을 통해 지역신문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작은 단서라도 찾아냈다. 낡은 전단지와 신문 조각들이 지하실 한쪽에 쌓여갔다. 그 속에서 그는 다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잊혔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 경찰 조직에서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사라진 아이들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가 그들을 데려갔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2015년 겨울이 깊어갈 무렵 김도석은 이미 은퇴자의 삶을 버리고 있었다. 그는 지하실의 벽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아이들이 돌아올 수 없더라도 진실만은 반드시 드러내겠다고. 실패와 무시, 잃어버린 명예와 가족의 의심이 모두 그를 옥죄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그의 삶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박원길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 50대 중반의 나이, 키도 평균 이하, 늘 바짝 담은 입술과 무표정한 얼굴은 지나가다 마주쳐도 기억에 남지 않았다. 그는 동해물류라는 운송회사의 기사였다. 수십 대의 흰색 화물차 중 하나를 몰며 서울 전역을 돌아다녔다. 배송 품목은 종이, 청소용품, 의료 소모품 같은 단순한 물건들이었다. 서류상으로는 한치의 문제도 없는 모범 직원이었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퇴근 후엔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 그런 무생무취의 존재감이야말로 그가 스스로 구축해온 철저한 위장이었다. 원길이 사는 곳은 인천 근교의 평범한 빌라 단지였다. 이웃들은 그를 조용한 아저씨 정도로만 알았다. 잔디를 꾸준히 관리하고 분리수거를 꼬박꼬박 내놓는 사람이었으니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옮기던 화물은 사무용 상자가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동해물류라는 회사 자체가 거대한 범죄 조직의 외피였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유통망을 운영했지만 내부에서는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원길의 역할은 단순했다. 연락을 받으면 화물차를 몰고 지정된 골목이나 주차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다른 조직원이 아이를 넘기면 차량 안쪽에 숨겨진 격리 공간에 아이를 태웠다. 아이들은 대개 진정제를 맞아 흐릿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의식이 있어도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원길은 그 눈을 마주보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단지 운반해야 할 물건, 정해진 목적지까지 옮겨야 할 짐에 불과했다. 아이들은 처음에 임시 주거지로 보내졌다. 조직은 서울과 경기 외곽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임대해 두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집처럼 꾸며놓았고 근처 주민들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며칠 동안 갇혀 지냈다. 방음 처리된 방 안에서 이름을 빼앗기고 종종 더 강한 약물에 의존해야 했다. 그리고 다시 원길의 차량에 실려 인천의 창고로 옮겨졌다. 창고는 대규모 물류단지 속에 숨어 있었다.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드나들고 수십 명의 근로자가 오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싣고 내리는 작업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조직은 일부 창고를 개조해 환기구멍이 있는 특수한 컨테이너를 마련해 두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철저하게 숫자로만 불리며 분류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일반 기업의 공급망처럼 효율적으로 짜여 있었다. 사람 대신 물건이 움직이는 듯한 냉정한 체계였다. 원길은 그 안에서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가 처음 이런 일을 맡았을 때만 해도 양심의 소리가 들렸지만 오래전 이미 그 목소리를 꺼버렸다.
일은 돈을 주었고 그는 묻지 않는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스스로를 단순한 운전사라 여기며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귀에 담지 않으려 했다. 그런 무표정한 일상이 몇 년째 이어졌다. 사회는 원길 같은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다. 경찰의 눈길은 부유층 아동 실종에 더 쏠려 있었고 가난한 집 아이들의 사라짐은 통계의 한 줄로만 남았다. 조직은 바로 그 지점을 계산하고 있었다. 아이 하나의 실종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냉혹한 전제를 기반으로 삼아 범죄를 확장시켰다. 동해물류의 트럭들이 서울 시내와 수도권을 매일같이 오갔다.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수많은 배송 차량 중 하나였고 도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흰색 차량이었으니 그 안에서 무엇이 오가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렇게 흔적 없이 도시의 공기 속에서 사라졌다. 원길은 가족도 친구도 없이 살았다. 과거를 아는 사람도 그의 빈집을 찾아올 사람도 없었다. 직장 동료들조차 그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말수가 적은 성실한 기사라고만 기억했다. 바로 그 무심한 시선의 틈을 타 그는 조직의 한 톱니바퀴로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는 거대한 범죄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흔해 눈에 띄지 않았고 그의 차량은 도로 위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차량 중 하나였다. 바로 그 익명성과 공허함이 그에게 최고의 가면이 되어 주었다. 서울의 어느 골목에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순간마다 그 뒤편에는 원길의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다. 부모들의 절규와 신고는 서류 속에서 가출이라는 두 글자로 덮여갔고 조직은 오늘도 또 다른 일정을 이어갔다. 원길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지정된 노선을 따라갔다. 그 길은 매번 같았고 매번 다른 아이를 태우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반복적이었다. 전화가 오면 차를 몰고 나가 아이를 싣고 창고에 내려놓고 서류에 도장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식이었다. 후회도, 동정도, 죄책감도 모두 버리고 남은 것은 단순한 업무의 습관뿐이었다. 김도석이 지하실에서 자료를 모으며 아이들의 실종 패턴을 추적하던 바로 그 시간에도 원길은 또 다른 아이를 싣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같은 도시 안에서 완전히 다른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쪽은 아이들을 빼앗아가는 흐름 속에 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 흐름을 거슬러 진실을 붙잡으려 했다. 이렇게 서울의 땅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2020년 봄 김도석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벌어졌다. 조카의 딸 12살 김소아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마포의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평범한 길이었다. 늘 다니던 6블록 남짓의 거리에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화기를 붙들고 울부짖는 마리아의 목소리가 도석의 귓가를 파고들었을 때 그는 한순간 숨이 막혀왔다. 잊히지 않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피부치가 사라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마리아의 얼굴은 그 어떤 말보다도 절망적이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던 그녀는 경찰의 반복되는 질문에 지쳐 있었다. 아이가 집을 나간 이유가 있었는지, 평소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지, 친구들과 다툼은 없었는지, 도석의 귀에는 그 모든 질문이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이미 수십 년간 똑같은 질문을 들어왔고 그 질문들이 늘 사건을 가출로 축소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은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고 시간이 지나면 서류는 다른 사건 밑으로 파묻히리라는 것을 그는 예감했다. 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석의 팔을 붙잡았다. 평생 그를 향해 복잡한 감정을 품어왔던 그녀였다. 어릴 적 언니를 잃은 이후 도석의 집착은 그녀의 눈에 늘 고통의 또 다른 근원으로 비쳤다. 지하실의 벽에 붙어있던 수많은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녀는 그 벽이 자신을 짓누른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자신의 딸이 사라진 순간 그 벽에 붙어있던 수많은 사진 속 얼굴이 더 이상 남의 아이가 아니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간절히 말했다. 삼촌, 제발 찾아주세요. 당신만이 이 아이들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날 이후 도석은 단 한순간도 쉴 수 없었다.
그는 곧장 소아가 사라진 거리를 직접 걸으며 눈에 띄는 CCTV를 모두 확인했다. 주유소, 세탁소, 편의점, 빵집 같은 작은 가게들을 찾아다니며 카메라 영상을 부탁했다. 낯선 노인이 사진을 들고 찾아오면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사정을 듣고 나면 대부분 영상을 보여주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눈앞의 절규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열었다. 수십 시간의 흐릿한 영상 속에서 그는 끝내 단서를 찾아냈다. 허름한 빵집의 낡은 모니터 화면 속에 흰색 화물차 한 대가 잡혔다. 트럭 옆면에는 푸른 원 안에 새겨진 동해물류라는 로고가 있었다. 몇 초 남짓 스쳐 지나간 장면이었지만 그의 직감은 이미 그것이 단순한 배송 차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로 화면을 찍어 저장한 뒤 다시 다른 가게들의 영상을 확인했다. 몇 블록 떨어진 상점의 CCTV에도 같은 트럭이 포착되었다. 시간은 소아가 사라진 시각과 일치했다. 도석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수년간 벽에 붙여둔 지도 속 패턴과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눈앞에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실제 영상, 실제 회사 이름, 실제 차량, 이 정도면 조직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모아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여전히 같다. 담당 형사는 잠시 흥미롭게 보다가 곧 지루한 표정으로 변했다. 상용 화물차는 하루에도 수백 대가 다닙니다. 저 회사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특정 차량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도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절박하게 설명했다. 같은 트럭이 같은 시간, 같은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 소아의 동선과 정확히 겹쳤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형사는 차갑게 선을 그었다. 추측으로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단서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석은 허탈감에 경찰서를 나섰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몇 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다시 겪고 있었다. 그는 증거를 제시했고 경찰은 그것을 무시했다. 자신의 직감이 아닌 눈앞에 화면을 내밀었는데도 반응은 변하지 않았다. 조직은 여전히 귀를 막고 있었고 도시는 아이 하나쯤 사라지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통계나 기록이 아니었다. 소아는 그의 피부치였고 살아있는 아이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더는 누구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경찰의 협조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날 이후 도석은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경찰의 규정도 절차도 따를 필요가 없었다. 은퇴한 지금 그에게는 더 이상 묶어두는 규정이 없었다. 그는 오직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움직였다. 밤낮 없이 트럭의 행방을 추적하고 회사의 운영 내역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 정보, 온라인 기사까지 모조리 뒤졌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시계는 오직 하나의 시간을 향해 있었다. 소아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시작된 시계는 지금도 째깍이며 아이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루가 지날수록 아이가 돌아올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다. 도석은 더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남았다. 소아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목표가 그의 삶 전체를 불태우고 있었다. 한지연은 서울에 도착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아동 인신매매 사건을 전담하던 분석관이었다. 몇 년간 전국을 돌며 데이터를 추적했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결과는 많지 않았다. 전산망에 찍히는 자금 흐름, 위장 회사들의 장부, 그리고 자취를 감춘 전화 기록만이 그녀의 손에 남았다. 숫자와 그래프 속에서 드러난 흐름은 분명 존재했지만 실제로 그 흐름을 따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단서는 서울로 모이고 있었다. 특히 인천과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흔적들이 그녀의 지도 위에서 점점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연은 수백 건의 아동 실종 사건을 분석하다 한 이름에 주목했다. 김도석, 은퇴한 형사, 그리고 과거 수차례 보고서에 집요하게 메모를 남긴 사람. 대부분의 사건이 가출로 처리되는 와중에 그는 연결 가능성 있음, 추가 확인 필요라는 글을 반복해서 적어두었다. 경찰 내부에서 사실상 묵살된 기록이었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발로 뛴 사람의 직관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보다 무게가 있었다. 그녀는 김도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언론에 보도된 적 없는 이름, 은퇴 후 소식을 찾기 힘든 인물. 하지만 조사를 통해 그는 부천의 작은 주택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곧바로 비행기를 예약하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그 집을 찾았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굽은 어깨와 깊게 팬 주름을 가진 노인이었다. 지연은 자신을 밝히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도석의 표정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의심과 냉소가 어렸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관리들과 상관들에게서 무시당해왔고 연민을 가장한 조롱을 받아왔기에 눈앞의 젊은 여성이 또 다른 관료일 뿐이라 생각했다. 그는 말없이 안쪽으로 들어섰고 지연은 따라 들어갔다. 곧이어 마주한 공간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지하실 벽 가득 붙은 수백 장의 사진과 지도, 빼곡히 이어진 색색의 선들. 한눈에 보기에도 몇 년 이상을 쏟아부은 작업임이 분명했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자신이 컴퓨터 화면 속에서 추적하던 패턴이 눈앞에서 인간의 얼굴로, 삶의 기록으로, 실제하는 흔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벽에 붙은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이름, 나이, 실종 날짜가 정리된 종이 아래에는 빨간 줄과 파란 줄이 교차하며 얽혀 있었다. 그것은 데이터로는 느낄 수 없는 무게였다. 도석은 조용히 그 벽 앞에 서서 자신이 추적해온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사건 하나하나를 이어가는 그의 말에는 감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확신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자신이 보아온 수치와 기록을 떠올리며 그 설명을 들었다. 두세 개가 겹쳐졌다. 그녀의 그래프는 여기에 붙어있는 사진들과 완전히 맞아떨어졌다. 그 순간 지연은 이 노인이 결코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도석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흐릿하게 찍힌 흰색 화물차, 옆면에는 파란 원 안에 글자가 보였다. 동해물류. 지연의 눈이 순간 번쩍였다. 그녀가 수개월간 쫓아온 껍데기 회사 이름이 바로 그것이었다. 대형 물류망을 가장한 범죄 조직, 그녀의 보고서에서만 존재하던 그 이름이 실제 영상 속에 박혀 있었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단서는 자신이 수년간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적이 있다고. 도석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 지연과 도석은 매일같이 머리를 맞댔다. 지연은 국가수사본부의 권한을 활용해 동해물류의 차량 전체에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그녀의 서류와 명령 한 장으로 실행되었다. 도석이 수년간 홀로 쟀던 그림자가 이제는 실시간 좌표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수십 대의 트럭이 도시 곳곳을 움직이고 있었다. 점으로 표시된 차량들이 교차하며 일부는 특정 구역을 반복적으로 오갔다. 지연은 좌표를 도석의 벽 자료와 겹쳐보았다. 붉은 점으로 표시된 아이들의 마지막 행적과 차량의 동선이 정확히 맞물렸다. 우연이라 말할 수 없는 일치였다. 도석은 화면을 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오랫동안 홀로 믿어왔던 패턴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증명되고 있었다. 아이들의 이름이, 부모들의 눈물이 수치와 좌표 위에 새겨지고 있었다. 그가 홀로 싸워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지연은 말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집착이나 추측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실질적 범죄라고. 도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차갑게 불타는 감정을 느꼈다. 이제야 비로소 세상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지하실 벽 앞에서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다. 도석이 쌓아온 인간적 기록과 지연이 가져온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지며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어 갔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고립된 노인의 고집이 아니었고 차가운 그래프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며 같은 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서울이라는 도시 한가운데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수많은 아이들을 집어삼키던 거대한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구조를 향한 첫 번째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한지연은 국가수사본부의 전산망을 통해 동해물류 전체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보했다. 100대가 넘는 트럭에 부착된 추적장치가 지도 위에 점으로 나타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전역을 종횡무진하는 동선이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그려냈다. 수많은 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서로 교차했지만 그중 일부는 특이한 경로를 반복했다. 김도석은 벽에 붙여둔 아이들의 실종 위치를 하나씩 겹쳐보았다. 지도 위의 점들과 벽의 붉은 핀들이 하나씩 겹쳐질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긴장이 방안을 메웠다. 특히 몇몇 차량은 이상할 정도로 같은 지역을 순환하고 있었다. 가난한 가정이 몰려있는 구로, 영등포, 인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동일한 트럭이 특정 시간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그 노선은 아이들의 마지막 행적과 정확히 겹쳤다. 지연은 그중 한 대의 차량 번호를 가리켰다. 운전자는 박원길. 단조로운 이력, 특별한 범죄 기록도 없는 중년 남자. 하지만 그의 차량은 도석이 오랫동안 기록해온 실종 사건 12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연은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석도 배제되지 않았다. 경찰 조직에서 조롱받던 그가 이제는 공식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차트와 좌표를 보며 오랫동안 쌓아온 현장의 감각을 덧붙였다. 차량이 서 있던 위치가 어떤 성격의 골목인지, 주변에 어떤 가정이 많은지, 그 시간대에 누가 드나드는지.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맥락을 그는 알고 있었다. 회의실 공기는 팽팽했다. 아이들의 사진이 스크린에 띄워지고 지도 위에 차량 동선이 겹쳐졌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수십 명의 실무자들이 동시에 침묵에 잠겼다. 처음에는 한 노인의 집착이라 치부되던 이야기였지만 지금 그 앞에는 거대한 범죄 구조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지연은 신속히 계획을 세웠다. 차량을 단순히 추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향하는 목적지를 파악해야 했다. 며칠 동안의 기록을 추적한 끝에 몇몇 반복적인 지점이 드러났다. 경기 외곽의 주택가 3곳, 그리고 인천 산업단지 안에 대형 창고 2곳. 그곳은 일반인들이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 평범한 장소였지만 도석은 그 위치들을 보며 직감했다. 바로 아이들이 옮겨지고 있는 중간 지점이자 최종 거점일 것이라고. 조사팀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하게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동시다발적인 작전이 필요했다. 지연은 경찰청 고위 간부들에게 보고했고 경찰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전 도석에게 차갑게 돌아섰던 조직이 이제는 그의 말을 증거와 함께 받아들이고 있었다. 도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이 이런 인정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도석과 지연은 다시 도석의 지하실에 앉아 마지막 확인을 이어갔다. 벽 가득 붙은 사진들과 컴퓨터 모니터 속에 움직이는 좌표들이 서로 겹쳐졌다.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 교차했다. 수년간 외롭게 이어온 도석의 기록이 이제는 국가 전체의 작전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지연은 도석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다음 날부터 특수작전팀이 조직되었다. 경찰 특공대와 수사관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의 전담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었다. 총 동원 인원은 200명이 넘었고 차량과 장비가 준비되었다. 목표는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구조였다. 그러기 위해선 5개의 장소를 동시에 급습해야 했다. 한 곳이라도 늦으면 조직이 아이들을 옮기거나 해칠 수 있었다. 작전은 정밀한 시계처럼 돌아가야 했다. 도석은 한쪽 구석에서 그 준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전히 그는 정식 요원이 아니었지만 그의 노트와 메모 그리고 직감은 작전의 중요한 지침으로 쓰이고 있었다. 수많은 젊은 형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도석의 손때 문지도가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그 지도 위에서 그는 집요하게 특정 골목과 창고의 성격을 설명했고 지연은 그것을 디지털 좌표로 입력해 작전 계획에 반영했다. 작전 개시 시각은 새벽 4시로 정해졌다. 동시에 움직여야 했기에 모든 팀은 철저하게 시간에 맞춰야 했다. 지연은 무전기를 들고 마지막 지시를 내렸고 도석은 아무 말 없이 벽에 붙은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살아 돌아올 얼굴들이 겹쳐졌다. 조카 소아의 미소가 떠오르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끝을 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실시간 좌표는 여전히 화면 위에서 전멸하고 있었다. 수십 대의 트럭이 도심을 오가고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이미 표적이 되어 있었다.
동해물류라는 이름 아래 수년간 감춰져 있던 거대한 흐름이 이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반격이 마침내 시작될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새벽 4시 모든 팀이 동시에 움직였다. 인천과 경기 외곽 그리고 서울 변두리에 흩어져 있던 5개의 목표 지점이 일제히 포위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수십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작전 시각을 단 한 분도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연은 지휘본부에서 무전기를 손에 쥐고 있었고 도석은 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수많은 신호음과 짧은 보고가 동시에 흘러나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소아의 이름만이 남아 있었다. 첫 번째 보고는 부천의 주택가에서 도착했다. 문을 제압하고 들어간 팀은 남자 2명을 체포했고 방 안에서는 6명의 아이가 발견되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이어서 안산의 또 다른 주택에서도 같은 보고가 이어졌다.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제압이 되었고 아이들이 구조되었다. 세 번째 목표 지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 보고들이 이어질 때마다 지휘본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가 잠시 풀렸다. 그러나 긴장은 여전히 최고조였다. 모든 시선은 남은 2곳, 인천의 거대한 창고에 쏠려 있었다. 첫 번째 창고에 진입한 특공대는 신속하게 내부를 장악했다. 몇 명의 경비 인원은 저항할 틈도 없이 붙잡혔다. 문제는 창고 내부였다.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고 대부분은 일반 화물로 위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구역은 달랐다. 비교적 새 컨테이너들이 모여 있었고 환기구가 설치된 특수 제작품이었다. 팀장은 잠시 멈칫하다가 개봉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발견되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좁은 공간 안에 웅크려 있었고 눈빛은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 보고가 본부에 전해지는 순간 모두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 구조되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창고가 문제였다. 도석이 직감적으로 소아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 곳.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무전기에서 총성이 짧게 울리고 이어진 보고는 급박했다. 조직의 경비 인력 일부가 총기를 꺼내들고 맞섰다. 짧지만 치명적인 교전 끝에 2명이 현장에서 사살되었다. 특공대는 빠르게 내부를 장악했지만 넓고 복잡한 구조 때문에 수색이 쉽지 않았다. 도석은 본부 한쪽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그는 벽에 붙여둔 자신의 노트 속 기록을 떠올렸다. 수년간 추적하며 얻었던 정보 중 하나, 조직이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이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곧장 지연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지연은 무전을 통해 현장팀에 전달했다. 잠시 후 창고 내부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뒤쪽 벽 일부가 다른 곳보다 새로 지어진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특공대는 곧장 장비를 동원해 벽을 허물었다. 벽이 무너지고 드러난 공간 안에는 또 다른 방이 있었다. 소음 차단 시설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12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소아의 이름표가 확인되었다. 현장 지휘관은 목소리를 떨며 보고했다. 김소아 확인, 생존.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지휘본부 전체가 순간 정적에 잠겼다. 도석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말없이 떨렸고 수십 년간 견뎌온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이번만은 숨길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온 감정은 울음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긴 세월 동안 억눌러온 모든 것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5개의 장소에서 체포된 조직원들은 수십 명에 달했고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왔다. 수년간 도시에 드리워졌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마침내 드러났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도석이 홀로 싸워왔던 고독한 전쟁은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본부의 공기는 안도와 무거운 피로가 동시에 감돌았다. 지연은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석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존경을 느꼈다. 그의 집요함과 고독이 결국 이 순간을 가능하게 했다. 수많은 시스템이 외면했지만 한 사람의 끈질긴 싸움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온 것이다. 현장에서 구조된 아이들은 곧바로 의료진과 상담가들의 보호를 받으며 분류되었다. 많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약물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었다.
이름을 잃었던 아이들이 다시 이름을 되찾았고 부모와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소아의 이름이 확인되던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에게 이번 작전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평생을 괴롭혀온 패턴이 현실로 증명되었고 더 이상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아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그의 무너져가던 삶을 다시 붙잡아 주었다. 지휘본부의 화면 위에서 마지막 보고가 올라왔다. 모든 목표 지점 확보, 모든 인질 구조 완료, 그리고 모든 주요 용의자 체포. 한 장의 보고서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도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동 구조 작전 성공. 그러나 그 문장 뒤에는 수년간 한 노인이 홀로 짊어졌던 눈물과 상처가 숨어 있었다. 김도석은 본부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낡은 외투 차림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한 발자국 뒤에 서 있었다. 영웅이라는 호칭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약속을 지켰다. 수년 전 잃었던 아이에게, 그리고 이번에 되찾은 아이에게. 자신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순간 그는 비로소 인간으로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새벽 작전이 끝난 직후 구조된 아이들은 인근 지역의 한 복지센터로 옮겨졌다. 센터 내부는 곧 임시보호소와 재회 공간으로 바뀌었다. 의료진과 상담사들이 아이들을 맞이했고 부모들은 연락을 받고 몰려들었다. 눈물과 울음, 믿기 힘든 환희가 뒤섞인 소리가 복도마다 메아리쳤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품에 아이를 안은 부모들은 좀처럼 팔을 놓지 못했고 이름을 수십 번씩 부르며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몇몇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눈물만 흘렸고 또 어떤 부모는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한동안 말을 잃었다. 김도석은 그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복도 구석에 조용히 서서 아이들이 부모 품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지만 도석은 그 무리에 섞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꿈꾸던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나 그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그에게는 환호가 아니라 조용히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잠시 후 마리아가 소아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얼굴은 여전히 울음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소아는 파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또렷한 눈동자로 삼촌을 바라봤다. 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소아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자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터져나왔지만 그는 그저 손을 꼭 잡아주었다. 모든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살아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복지센터 한쪽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플래시가 터졌고 경찰청 고위 간부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이번 작전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설명했고 국제범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이크 앞에서 발표하는 이들의 얼굴엔 안도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도석은 그 자리로 가지 않았다. 그는 복도 끝에 서서 멀리서만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비켰다. 그의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곧장 지하실로 내려갔다. 벽 가득 붙어있던 사진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몇 년 동안 그 벽은 그의 삶의 전부였다. 아침마다 바라보고 밤마다 되새기며 지독한 고독 속에서 하나하나 이어붙여온 흔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사진들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얼굴을 한 장씩 떼어내며 이 아이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인했다. 몇 년간 그를 괴롭히던 무수한 이름들이 이제는 해방되었다. 그러나 벽 한쪽에는 여전히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오랫동안 그의 삶을 짓누른 수십 년 전 사라졌던 조카의 웃는 얼굴.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 앞에 서 있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듯 바라보며 끝내 떼어내지 않았다.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아이의 부재가 있었기에 지금의 싸움이 가능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날 밤 도석은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싸움은 끝났고 아이들은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은 아이들이 있었다. 구조된 수십 명이 전부가 아니었다. 어딘가에는 아직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의 부모는 오늘 이 순간에도 절망 속에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들에게 여전히 무심했다.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다시 열린 모임에서 지연은 도석을 찾았다. 그녀는 짧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도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자신은 단지 귀를 기울였을 뿐이라고,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연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경찰도 사회도 모두가 외면했지만 그는 혼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언론은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던 부모들의 얼굴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다. 그날의 기적 같은 재회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잊고 있던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었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김도석은 다시 조용히 살아갔다. 그는 영웅으로 불리길 원치 않았고 조명을 받지 않았다. 다만 벽에서 사진들을 떼어낸 그 순간처럼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싸움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여전히 외면당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언제까지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몰랐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을 지켜냈다는 사실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지하실 불을 끄고 올라왔다. 낡은 집 안에는 고요가 흘렀다. 그는 창가에 앉아 한동안 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수십 년 동안 맺혀있던 무게가 조금은 풀린 듯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단순했다. 아이들은 지켜져야 한다. 사회가 외면할 때 누군가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어야 했다. 도석의 싸움은 그렇게 끝났고 또 다른 시작으로 남았다. 그는 세상에 무엇을 남겼느냐고 묻는다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온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렇게 남았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는 한 세상은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오늘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아픔과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자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작은 목소리는 쉽게 묻히지만 누군가 끝까지 귀 기울일 때 기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도석이라는 한 사람의 집요함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수많은 생명을 구했듯이 우리 모두가 주변의 작은 신호에 관심을 갖는다면 세상은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희망은 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느낀 감정과 생각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목소리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